일론도 SNS를 통해서 추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태블릿 같은 게 두 개 달려 있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한 6인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더니 옵티머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HBM4 납품까지 모멘텀을 보는다 그러면 8만 전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3조 원 계약으로 인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계약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2027년부터 향후 8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금액이 22조 8천억 정도로 이제 되는 거고요. 한 8년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뭐 한 연간으로 3조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규모의 딜이긴 한데, 근데 이제 테일러 팹에 지금 투자한 게 170억 달러, 그리고 20조 원이 넘고, 그리고 지금 10조 원 정도 추가 패키징 라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물량을 채우려면 테슬라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한 2개 정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생산했을 경우에 한 월 기준으로 한 10,000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40,000장 정도는 돼야 BEP가 된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로부터 추가적인 뭐 수주를 받아오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다른 빅테크한테 좀 더 끌어와야겠죠. 삼성전자와 테슬라 추가 협력 모멘텀이 남아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도 사실 SNS를 통해서 추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AI6 칩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칩을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일론의 개인 회사이긴 하지만 xAI라는 회사 있잖아요. xAI의 그록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그록에 지금 또 데이터 센터가 AI 클러스터 꾸리게 지금 한 20만 장 정도, 엔비디아 GPU 한 20만 장 정도로 클러스터를 꾸렸는데, 이게 조만간 100만 장까지 늘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데이터 학습용은 엔비디아 칩을 주로 쓸 것 같지만, 이제 추론용 칩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설계 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삼성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삼성이 AI6 칩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 경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타 기업과도 추가 협력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AI6 칩 같은 경우는요, 좀 재밌는데, 처음에 AI6 칩이 나왔을 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저거는 테슬라 자율주행차용 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엣지 AI용 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업계 쪽을 계속 이렇게 뭔가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저걸 데이터 센터용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일론이 저거는 엣지용으로도 쓰고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센터용이 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용으로 쓸 때는 AI6라는 칩을 2개를 테슬라 전기차에 쓰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2개를 채택해서 이제 프로세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AI6를 512개, 그러니까 512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이걸 서버용 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키징이 되게 중요해지죠. 삼성 파운드리가 왜 갑자기 10조 원 패키징 투자를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 512개를 연결하는데 어떤 솔루션을 쓸까가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당장 이제 테일러 쪽에서 웨이퍼는 만들 수 있죠. 웨이퍼는 만들 수 있죠. AI6 웨이퍼는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후공정을 담당할 패키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을 후공정만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그걸 원치 않겠죠. 자기네들이 턴키로 다 해야지 크게 매출도 커지고 이익도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테일러 쪽에 10조 원 추가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테슬라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패키지 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차량용 센터페시아, 기존에 이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태블릿 같은 게 2개 달려 있잖아요. 그걸 대체하려고 하나라고 했더니 사이즈가 이게 한 6인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더니 옵티머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머스용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이게 이제 OLED를 가지고 이제 구현한 것 같고, 지금 들어가는 물량은 굉장히 좀 미미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굉장히 업사이드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2분기 실적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네, 근데 뭐 이미 뭐 지금 쇼크성 실적은 다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그래도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이 조금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커머디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그래도 좀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B2C용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B2C용 판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관세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던 거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선재고를 땡기면서 사실 그 가수요까지 좀 붙어 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수요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좋다. 삼성 파운드리 쪽에도 이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어떤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는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HBM4 관련해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엔지니어링 콜 단계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나온 샘플은 굉장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삼성의 제품이 사실 샘플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그 페일이 났었거든요.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5월에 전용형 보유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이제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HBM4가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베이스 다이가 지금 그 원래 베이스 다이라는 게 HBM의 제일 밑에는 베이스 다이 한창 하나 깔리고 그 위에 이제 D램을 코어 다이를 쌓는 구조거든요. 여기 12개를 쌓는 구조인데 베이스 다이의 지금 스펙이 삼성이 제일 높아요. 삼성이 지금 4나노 핀팻 공정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4에.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 통해서 제조하는 게 12나노 핀팻 공정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핀팻 공정이 아닌 플레이너 타입의 기존 2차원 트랜지스터 구조로 해서 한 12에서 13나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이거 뭐 그 약간 오버스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베이스 다이를 4나노 핀팻을 쓰고 그리고 이제 코어 다이, D램을 쌓는 것도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B 공정을 써요. 1B가 뭐냐면 10나노대에서 5세대예요. 그래서 한 12나노 정도 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1B 공정을 쓰고 그리고 마이크론은 1베타 공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1B하고 1베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삼성은 지금 1C, 그러니까 B 이후에 C 공정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도 좋은 거, 코어 다이도 좋은 거. 자, 그만큼 지금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HBM3까지는 이제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단순한 기능만 했습니다. GPU하고 HBM 간에 요거를 이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인풋 아웃풋이나 그런 어떤 그 메모리 컨트롤 그런 영역 역할만 당연히 그 단순하게 했었는데 HBM4부터는 일단 인풋 아웃풋 수가 기존의 HBM3 같은 경우는 그게 1024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지금 고속 엘리베이터가 1024개가 있는데 요 다음 버전은 2048개로 2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속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걸 다 일일이 1층에서 다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중요해지는 거고 단순히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역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메모리 역할도 해야 되고요. 캐시 메모리 역할도 해야 되고 일부는 이제 프로세서 기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베이스 다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당초 HBM4의 베이스 다이 스펙을 요구할 때는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8.5기가 bps예요. 초당 8.5기가 비트를 전송하거든요. 그게 HBM3 12단의 스펙입니다. 근데 HBM4 스펙을 당초 9기가 bps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8.5기가에서 9기가면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긴 하지만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루빈의 스펙이 좀 상향 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기가 bps를 맞춰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9기가 bps에서 10기가 bps로 스펙을 높이려면 이게 베이스 다이가 기존 공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운드리 공정으로 전환한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좀 수월하죠. 왜냐면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존처럼 메모리 공정에서 만드는 거는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딱 걸리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기존의 자기네들 메모리 공정으로는 9.2기가 bps까지 맞췄어요. 근데 이게 10기가 bps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HBM4 납품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 돌파했었는데 8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고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추가 빅테크 수주, 그리고 이제 삼성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HBM4 납품까지 모멘텀을 보는다 그러면 8만 전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제가 붙죠. 삼성이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하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최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전기차 판매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주가는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보면 옵티머스라든지 AI나 이런 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캐시카우는 뭔가 망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제 모멘텀,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중국 BYD 등 경쟁사에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이 가능할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오토파일럿, FSD. 자,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기술이 지금 상향 평준화되는 좀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도로에 대해서 최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달리는 거는 굉장히 테슬라의 기능이 뛰어나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테슬라의 서비스가 미국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어떤 주행 데이터를 못 가지고 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도조 슈퍼컴퓨터에 갖다 놓고 이걸 돌려가지고 최적화된 패턴을 뽑아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 유럽도 미국이 자꾸 아메리칸 퍼스트 하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국 기업인 폭스바겐이나 이제 이런 쪽을 밀어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오나치다 뭐 이런 이미지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테슬라 자동차를 타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약간 뭔가 혁신가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좀 판매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가격이나 전략이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테슬라 그러면 전기차 쪽에서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뭐 할인해주고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사업 모델을 하드웨어 판매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OS 판매 이런 쪽으로 뭐 약간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뭐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애플 아이폰처럼 일단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용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이럴 쪽에서 이제 중간에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모델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 전기차를 좀 싸게 팔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일단 뭐 디바이스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테슬라는 AI 기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록, 네, XAI하고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합쳐질 거냐, 시너지를 낼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론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가 XAI에 대해서 지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사실 그냥 일론이 개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XAI는 일론 개인 회사고, 테슬라도 일론이 대주주긴 하지만, 어쨌든 두 회사가 관계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쨌든 피를 섞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XAI 모델을 결국 옵티머스나 테슬라 전기차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규제와 기술적 한계는 언제쯤 극복 가능할까요? 일단 사실 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뛰어넘었죠. 네. 근데 왜 레벨 3라고 안 하냐면, 레벨 2에서 레벨 3가 되면요,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에서 기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AI가 사람을 지원하는 거고요. 레벨 3부터는 AI가 주도하고 사람이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한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뭐 ESS 사업이나 이런 쪽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전기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자, 그런 것들이 결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코인 기반으로 되고, 자, 이게 결국은 우주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우주까지 확장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일론이라는 사람이 결국 지향하는 거는 화성에다가 똑같은 지구 하나를 카피하는 거거든요. 이제 테라포밍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그걸 위해서 지금 모든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화성에서 전기차가 달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자, 거기서 그럼 결제가 일어나면 뭘로 되겠어요? 도지로 되겠죠? 네, 도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별과 별 사이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연결이 돼요? 스타링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결국 일론이 지향하는 모든 기술이 우주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이 어쨌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허무맹랑했었죠. 지금 막 뭐 말도 안 되는 몽상가다라고 했지만 결국 일론이 이야기한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 공감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는 고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고점은 언제 다시 도달 가능할까요? 단장 실적으로 보면 고평가죠.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가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약간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될 때 투자하는 게 맞고요. 막상 수익이 나올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지금 트럼프 정부가 AI에 최적화된 조직 시스템, 그런 쪽으로 미국이라는 그 어떤 국가 시스템 자체를 뭔가 갈아엎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쪽에서 사실 그 페이팔 마피아로 가는 피터 틸이라든지 알렉스 카프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인 일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 뭔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수혜를 보는 거는 뭐 팔란티어,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속내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쨌든 지금 JD 벤스가 부통령인데 사실 JD 벤스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라고 할 만큼 끈끈한 거고, 결국 사실 JD 벤스를 내세운 것도 결국 페이팔 마피아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결국 이제 만약에 JD 벤스가 트럼프의 후계자로서 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뭐 테슬라는 진짜 꺼리낌 없이 우주를 향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로보택시는 지금 이제 서비스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규제라는 허들을 크게 넘었다. 한 단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로보택시 쪽은 이제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앞으로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옵티머스의 상용화 시점은 이제 일론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로서의 약간 그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4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 플랜 4에서 이제 옵티머스가 결국 회사 가치의 80%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는 모빌리티 업체 그리고 휴머노이드 업체로서 이제 변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는 로봇 그러면 자꾸 껍데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두뇌거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AI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그 히타치라는 그 가전을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올라간 두뇌가 뭐가 될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원래 테슬라가 초창기부터 도조 시스템이라는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고 그 도조를 돌리기 위해서 D1이라는 자체 설계 칩을 썼죠. 그 지금 D1, D2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D3를 개발했던 와중이었는데 D3 개발을 취소를 했죠. 그리고 도조 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 도조라는 거는 결국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슈퍼컴퓨터 AI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원래 당초 생각했던 거는 모빌리티 혁명을 염두에 두고 이 도조를 만들었는데 사실 모빌리티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오죠. AI 혁명이 와버렸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영역에 AI를 담으려면 지금 도조 시스템의 폐쇄적인 운영 체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XAI의 그록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기반의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외부에서 연결하기도 좋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이제 그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엔비디아 기반의 컴퓨팅 파워를 구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하겠지만 결국 추론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AI6 같은 칩들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정치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결국 차기 정권, 지금 어쨌든 이제 트럼프하고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갈등 관리는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벌어지지 않게 갈등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저는 또 페이팔 마피아들이 알게 모르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차기 정권 창출에 또 뭔가 롤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디 벤스를 내세울 수도 있겠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I라는 말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AI 혁명이 시작된 지가 2년 6개월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투자의 시계로 보면 절반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AI는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버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결과로서 엄청난 양극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에 이 흐름에 편성한 사람하고 이걸 외면한 사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제 책에 뭐 AI 템베거 투자라는 책, 그리고 AI 혁명 투자라는 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